네, 11월 13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짝 지금 힘을 좀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00달러 후반, 36,800달러, 37,000달러 그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횡보 양상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인에서만 잘 버텨줘도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38,000달러 부근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살짝 저항을 맞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버텨주는 게 며칠 더 확인이 된다라면 아마도 4만 달러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맞더라도 일단 4만 달러 정도 한번 가지고 저항을 맞아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 투자자들 또 대응하기가 또 깔끔하니까 그래주면 수익률도 조금 높이고 이제 익절 현실화 시키면서 실제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으로도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라면 조정이 한번 오긴 올 거다. 세게 온다라면 31,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위쪽으로 상방향 압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한 4만 달러 터치하고 그때 저항을 한번 막고 200주 이동평균이 지금 3만 달러 초반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200주 이동평균 부근까지 리테스트 한번 빡세게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 랠리를 시작하는 플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석가들이 숫자는 조금씩 달라요. 38,000달러, 9,000달러, 42,000달러 숫자는 다르지만 한번 4만 달러 부근의 어떤 저항 돌파, 오버헤드 저항까지 나아가고 나서 3만 달러 초반까지 의미 있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강세론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고 교집합이 대충 그렇게 형성되는 것 같더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짚어봤던 거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이 스윙 거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켓슈 패드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황소가 지금 38,000달러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4만 달러 랠리를 시작하라는 의도 하지만 큰 폭의 조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34,700달러인데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 31,000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뭐 사실 정말 숫자만 조금씩 다르지 거의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미스터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종가가 36,500달러 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42,000달러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37,000달러 위에서 지금 주간 종가를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여지가 조금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장이 완전 과열돼 있어서 조정은 시간 문제다. 이 사람은 조정 받는다라는 거예요. 빡세게. 그러면서 38,500달러 위에서 이 최소 4시간봉 4시간봉 차트에서 종가 마감을 했을 때 이럴 때 이 정도 상황이 돼야지 약세 전망은 무효화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롱잡기는 여기까지 왔을 때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200주 이동평균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게 3만 달러 초반 부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만 달러 요 구간 4만 달러 바로 밑에 있는 3만 8천 달러에서 4만 달러 구간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숏 잡고 여기서 롱 잡아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 왜냐하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분석가들 얘기가 100% 적중하는 거 아니죠. 이번에 반등하기 전에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23,000달러 리테스트를 정말 주구장창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기 좋게 빗나갔죠. 본인 말로는 올해 들어 했던 전망 중에서 유일하게 한번 삑살이 난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추 지금까지 잘 봤거든요, 시장을. 그런데 어쨌든 이번 급등을 앞두고 23,000달러 터치 가능성, 그러니까 급락 가능성을 굉장히 자주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틀렸죠. 본인도 틀렸다는 거 인정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38,000달러에서 42,000달러 구간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지금 어제 38,000달러 살짝 터치를 하려고 하니까 곧장
지금 저항 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37,000달러 밑으로까지 빠진 상황인데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이랑 분위기 정도 가지고 계시면 몇 주 안에 조정이 한번 오더라도 나름의 어떤 개개인의 전략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조금 더 높이는 방식의 대응,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 또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디지털 자산 상품 시장에 지난주에 2억 9,20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 코인시어스가 다 집계를 한 건데 이런 상품들 각사에서 지금 출시해 놓은 이런 상품들 싹 다 집계를 했더니 2억 9,2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최근 7주간 유입량, 최근 7주 동안 유입량이 10억 5천만 달러. 예, 많이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왔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4천만 달러가 들어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91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솔라나도 좀 들어왔네요. 1,200만 달러 정도 들어왔고 라이트코인 XRP는 좀 빠졌고 카르다노 좀 들어왔고 어쨌든 기관들이 지금 약간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점에서 이런 데이터가 우리에게 유의미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이고 기관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뻔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때문에 그렇고 사전 대응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리테일 개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래들도 축적을 하고 있고 기관들도 이렇게 자금 유입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 오버헤드 저항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긍정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지금 이번 주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통상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거는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분위기 자체가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알트코인에 지금 자금 유입되고 있다 확인했고 GBTC 할인율이 2년 최저. 야,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GBTC 디스카운트거든요. 디스카운트 투 올 프리미엄 보면 작년 이 6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3%예요. 마이너스 43%.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니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된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될 가능성이 꽤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마이너스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거고 당장 오늘 캐시우드만 하더라도 아크인베스트가 600만 달러 규모의 GBTC 던졌죠. 매도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회복이 되니까 요때다 싶어갖고 던진 케이스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GBTC 할인율이 2년 최저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서 역시나 긍정적인 어떤 센티멘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위죠. 탐욕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개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 5번째로 제시가 된 게 미국 CPI 한국 시간으로 14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다음날 하루 뒤에는 PPI 생산자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3.3% 전년 대비 전월 같은 경우에 3.7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4%대여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더라도 여전히 높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다시 말해서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분위기에서는 관망을 해가면서 고금리 상황이 조금 더 장기화되는 그런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CME 페드워치 보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 12월에 85% 정도로 나오고 있던데 아마도 동결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제 11월에서 12월이 미국의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린다? 완전 자폭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 대선인데 소비가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최대 소비 시즌에 금리를 인상한다. 이건 뭐 거의 제롬 파월이 엑스맨일 때 이제 가능한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상이 단행되진 않을 거고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실제로 언제쯤 이루어질지. 오늘 모건 스탠리인가 JP 모건이가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 4분기에 첫 번째 금리 인하 단행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첫 금리 인하를 뭐 0.25% 하더라도 그래도 5%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금리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말 조금 주의 있게 바라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예전 같은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안 온다. 요런 어떤 설정, 세팅을 해놓고 이런 상황들, 거시경제 환경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떤 고금리 이슈가 지금 굉장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금리 상황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영끌해가지고 막 지금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금리 상황은 꽤 오래 장기화될 수 있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그래도 5%대다. 이게 무서운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중동 상황이 지금 또 간단치가 않고 정말 이란 헤즈볼라 들어와서 이게 중동 전쟁 5차 중동 전쟁 양상으로 가면서 호르무즈 해협 이 정도 봉쇄 또 되고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원유 중동 의존도가 80%가 넘는 나라잖아요. 이 수출 주도형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다 죽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직접적으로 우리 식탁 물가, 내 지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지금 지구촌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주 순식간에 내 지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면서 지금은 좀 공격적인 투자와 어떤 보수적인 투자의 스탠스를 좀 잘 조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라 답은 없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를 들어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너무 보수적으로 가면 이 수익률 자체가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중간 스탠스에 대한 고민을 이제 조금 진지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150일 앞으로 다가왔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스탠스를 밸런스를 좀 맞추는 노력이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뉴스 BTC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한 얘기인데 내년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 수 있는 세 가지 어떤 근거, 이유, 배경을 꼽았어요. 첫 번째는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비트코인 랠리를 촉발시키는 주요 촉매제가 될 거고 또 기술 지표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두 번째,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게 그래도 긴축이 이제 중단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하더라도 너무 고강도로 빡세게 2년 가까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말할 거 없죠. 비트코인 반감기.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내년에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고 돌파해서 10만 달러 가고 이제 2025년 하반기 정도까지 더 의미 있는 신고점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0만 달러가 내년에 가능할지 내후년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마 다음 강세장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랠리가 펼쳐질 때는 의미 있는 어떤 기준점이 우리 눈앞에 세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갖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2000달러 라인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네 번 저항 맞고 다섯 번째 지지 잘 받고 지금 돌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400달러까지는 별 무리 없을 것 같아라는 얘기를 지금 맥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힘이 나오는 거는 블랙록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에 있어서도 어쨌든 반등 모멘텀 재료가 지금 주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주간 차트에서 채널 상단 저항을 이번에 뚫어낸 거예요. 그래서 2000달러 위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더 나아가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간 RSI도 주요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해줬죠. 이렇게 보면 돌파를 해줘서 장기 목표 가격은 618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 시장의 알트 시장의 또 대장이기도 하고
사실 어떤 지금 블록체인 혁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좋든 싫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주목도를 조금 갖고 바라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프로젝트다. 뭐 어느 정도 동의는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비트코인 반감기,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뭔가 오긴 오는구나, 준비를 하긴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생각을, 스탠스를, 전략을 잡아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 잡아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현물 ETF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어떤 기준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 기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제일 만만한 거라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일 만만하고 가장 좀 약간 전통적이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언제적 그레이스케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어떤 1세대 기관이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래도 그 상징성과 의미는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고 기준점을, 우리의 기준점, 각 개인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는 14가지 ETF ETF란다, 신탁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베이직 어텐션,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체인링크, 마나, 디센트럴랜드죠,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라이브피어, 솔라나, 스텔라루멘, 지캐시 뭐 등등 14가지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GBTC가 잘 전환이 된다라면, 뭐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이더리움 신탁도 그렇게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순차적으로 여러 알트 상품에 대해서 현물 ETF 전환 작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거고, 누가 우선순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느낌 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런 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추릴 때 전체 시총 랭킹 따져보고, 거래 볼륨의 어떤 추세를 따져보면, 여기에다가 내가 관심 갖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격,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면 당장 여기 마나 있잖아요, 디센트럴랜드 있고, 상호 운용성이다 그러면 체인링크 있고, 익명성 이슈다 그러면 호라이젠, 뭐 지캐시 이런 거 있을 거고, 디파이 혁신이다 스텔라루멘, 뭐 레이어 1 프로젝트의 어떤 메인넷 중심이다 그러면 솔라나, 뭐 이더리움은 당연한 거고, 뭐 그래서 당장 이렇게 추려지는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정답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시총 랭킹, 거래량 추세, 내가 선호하는 프로젝트의 타입, 이런 것까지 잘 버무리시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들고 갈 프로젝트가 뭐가 돼야 될지가 잡히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장기 대형 물량을 어느 정도 포션을 하시고, 단기 대형 물량도 이제 하실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단차 치는 물량도 있어야지 중간중간 또 재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포지셔닝을 지금 이제 단계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 시키는데, 그게 나름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XRP잖아요. 지금 XRP 소송 때문에 없는 건데, 야신 모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이저 캐피털의 창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대표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신청이 됐고, 이것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지금 승인 신청이 됐어.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 여기에는 그 어떤 상품도 규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ETF가 현물 ETF 상품이 없어. 그 주인공은 누구냐? XRP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XRP가 규제 명확성을 100% 확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두 가지 상황, 1차 시장 판매 물량과 2차 시장 판매 물량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어렵다, 비증권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지금 현존하는 암호화폐 중에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크립토가 없고, 지금 양측이 합의를 하게 될지, 벌금 합의를 통해서 전체 소송에 대한 합의까지 될지, 벌금 합의만 하게 될지, 아니면은
정말 내년 이제 4월로 정식 재판으로 가서 1심 최종 판결을 배심원 판결까지 거치면서 바라보게 될지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1심 판결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XRP의 어떤 규제 명확성 이슈는 상당히 더 선명해질 겁니다.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1차 시장에서 판매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걸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요거까지 이제 정식 재판에서 다시금 다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규제 명확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다른 암호화폐 대비로는 확보가 된 상황이지만 절반 정도는, 하지만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요거는 1심 재판까지 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최소 약식 재판 수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배심원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리플의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판결, 이런 것까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SEC가 진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SEC가 지금 법원에서 혼나고 있잖아요. 계속 혼나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일관성을 보이면서 삽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 이슈가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이 되든 SEC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는 집에 가게 돼 있습니다. SEC 위원장은 당연히 교체가 돼요. 그건 확실하죠. 당연히 내 사람은 안 치겠죠. 그건 확실한 거고, 공화당이 되면 당연한 거고,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SEC 위원장만 바뀌게 된다면 어떤 암호화폐 스탠스가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여러 후보들이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들이 암호화폐 표심, 지금 투심을 표심으로 연결시키려는, 전환시키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또 상황이 재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XRP가 규제 명확성을 더 뚜렷하게 확보되는 시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추를 할 수 있는 거고, XRP가 규제 명확성을 가지면 XRP 현물 ETF 신청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시세 보면 좀 아쉽지만 크립토 인사이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XRP는 RSI가 과매수, 그러니까 70에 도달을 했을 때 이때마다 급등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제 10월 30일의 경우에도 RSI가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한 뒤에 36% 반등을 했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0.9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바이낸스의 일간 차트에 RSI를 봤더니 61.9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매수세가 달라붙어 준다라면 이번에 단기적으로 0.9달러까지, 그러니까 원화로는 1,000원이 넘는 거죠. 금방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 너무 답답하지만 이런 되게 큰 이슈들이 XRP 앞에 딱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소송과 관련해서 규제 명확성 이슈도 가장 선명한 유일한 그런 코인이기도 하고, 특히 각국 정부와 대기업들의 지금 채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협업,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요 정도 사이즈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구축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또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관심사이죠, XRP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뻘쭘뻘쭘 하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XRP를 채택하지 못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소송. 소송 이슈가 빠르면 연말 연시에 어떤 의미 있는 상황이 더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늦더라도 내년 이제 2분기나 3분기에 뭔가 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기회 될 때마다 수량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XRP는 어려운 종목이 맞아요. 투자하기 진짜 어려운 종목 맞고, 웬만하게 조금 답답함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기 대응 종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솔라나 같은 종목 훌륭하잖아요. 솔라나, 뭐 폴카다, 폴리곤, 뭐 이런 되게 훌륭한 또 프로젝트들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의 관심과 의지와 에너지가 딱 들어갈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뭐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장기 대응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대충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